피 묻은 적상과 갑자사와 칠흑 같은 걸레, 짐승의 비명소리가 진동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든 국왕이 겁에 질린 두 왕자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며 소리칩니다. 당장 저 자루를 내리치지 않으면 내 놈들 목부터 날아갈 것이다.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몽둥이질을 한 왕자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루 속에서 뼈가 부서지며 죽어간 여인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을 배 아파 낳아준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이 절대 권력의 국왕을 이토록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단 한 장의 기괴한 피 묻은 적삼이 쏘아올린 조선 최대의 핏빛 광기, 갑자사와의 소름 돋는 전말을 지금 바로 파헤쳐봅니다. 1.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서늘한 밤 궁궐뜰 한가운데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캄캄한 어둠 속 커다란 자루 두 개가 바닥에서 기괴하게 꿈틀거리고 있고 그 주위로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두 명의 앳된 왕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퍼런 칼을 거머쥔 조선의 국왕이 번뜩이는 광기를 뿜어내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자루를 몽둥이로 있는 힘껏 내리치란 말이다. 국왕의 살기 어린 협박에 못 이겨 왕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몽둥이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퍽, 퍽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 여러분, 이 왕자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두들겨 패고 있는 저 피투성이 자루 속의 여인들이 바로 자신들을 배 아파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의 손으로 친어머니를 때려 죽이게 만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피해 복수극. 도대체 무엇이 조선의 왕을 이토록 끔찍한 연쇄살인마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흔히 희대의 폭군, 미치광이 살인마로만 기억하는 조선의 10대 국왕 연산군.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10대 시절과 즉위 초기의 궁궐 생활은 겉보기에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의 이면에는 그의 아버지이자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종의 소름 돋는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아내이자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뒤 궁궐 전체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독한 항구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그 여인의 무덤에는 풀 한 폭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훗날 세자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절대 제 어미의 죽음을 입에 올리거나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라.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국왕이 대못을 박아버린 이 어명 앞에서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 그리고 조정의 모든 대신들은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대하고도 섬뜩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어린 연산군은 자신이 정현왕후의 친아들인 줄만 알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덮어둘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이 과연 존재할까요? 어린 세자가 자라나며 궁궐 구석구석을 누빌 때마다 어둠 속을 맴도는 서늘한 소문들이 그의 귓가를 스쳤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인들의 묘하게 겁먹은 눈빛,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는 조정 대신들의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끔찍이 아껴야 할 친할머니 인수대비가 유독 자신에게만 뿜어내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와 거리감. 어린 연산군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어머니가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다는 흉흉하고 파편화된 소문이 걸레의 유령처럼 떠돌았지만 막상 왕인 자신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술조차 달싹이지 않는 이 기괴한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거대한 궁궐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짜고 나 하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끔찍한 고립감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뿌리가 부정당하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계 전체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이자 지독한 애정결핍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남긴 거대한 업적과 숨막히는 유교적 도덕 잣대는 연산군을 짓눌렀고 그를 둘러싼 신하들의 위선적인 얼굴은 그의 내면에 거대한 분노의 독버섯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였던 조선의 심장부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이 즉위 초기에 무오사화를 일으켜 선비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했던 것은 어쩌면 진짜 복수국에 막을 올리기 위해 권례의 기강을 살벌하게 틀어주려는 소름 돋는 워밍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악마의 거래와 열린 판도라의 상자. 권력이란 참으로 잔혹하고 달콤한 피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연산군의 내면 깊은 곳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결핍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을 때 궁궐 한 구석에서는 이 왕의 상처를 후벼 파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승냥이 같은 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역사상 최악의 간신을 꼽을 때 단연 첫손에 꼽히는 인물, 바로 임사홍이 이 모든 핏빛 비극의 메인 디렉터로 등판하게 됩니다. 당시 임사홍은 훈구파의 핵심 권력에서 철저히 밀려나 변방을 겉돌며 불만과 야심에 가득 차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을 단숨에 장악하고 눈엣 가시 같은 자신의 정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기가 막힌 그리고 아주 악마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왕성종이 목숨을 걸고 봉인해 두었던 권례 최고의 금기사항 패비윤 씨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열어젖혀 연산군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임사홍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신수군과 결탁하여 아무도 모르게 왕과의 은밀한 야간 독대를 청합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어두컴컴한 밀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임사홍은 뱀처럼 교활하고 은밀한 목소리로 조선의 지존, 연산군의 귓가에 치명적인 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전하의 친모이신 패비윤 씨 마마께서 도대체 어찌하여 그 차가운 궁궐 밖으로 쫓겨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결국 네 손에 의해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참된 진실을 알고 계시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연산군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짓눌러왔던 끔찍한 의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그 이름이 마침내 수면 위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억눌렸던 호기심과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솟구쳤을 겁니다. 임사홍은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스릴러 영화를 읊어주듯 그날의 진실을 아주 자극적이고 소름 돋는 디테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선왕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이 어떻게 패비윤 씨를 악랄하게 모함하여 왕의 눈을 가렸는지, 궁궐의 큰어른인 할머니 인수대비가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하게 며느리를 내치는데 앞장섰는지, 그리고 명색이 충신이라 자부하는 조정의 대신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가여운 어미에게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쳤는지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임사홍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연산군에 남아있던 이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전하, 마마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전하의 분노가 불을 뿜는 그날, 그 분노가 곧 조선의 진정한 기강이요, 저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력이 될 것이옵니다. 임사홍은 철저하게 계산된 언어와 도발로 왕의 가장 깊고 취약한 트라우마를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궁궐 문 밖으로 쫓겨날 때에 찢어지는 비명, 차디찬 사약을 들이켜며 피를 토하던 순간의 처절한 묘사가 이어질수록 연산군의 눈빛은 슬픔과 혼란을 넘어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사륙의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하의 고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간신과 복수를 갈구하는 애정결핍 국왕 사이의 완벽한 악마적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려버렸고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참혹하고 기괴한 피바람의 서곡이 권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 피 묻은 적상과 끓어오르는 광기. 임사홍의 치명적인 고발을 통해 평생을 궁금해하던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된 연산군. 하지만 머리로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을 벼랑 끝에서 완전히 밀어버려 이성의 끈을 영원히 놓게 만든 가장 결정적이고 시각적인 트리거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분노로 몸을 떨던 연산군은 즉각 자신의 외할머니이자 패비윤 씨의 친어머니인 신 씨를 궁궐로 은밀하게 불러들입니다. 칠흑 같은 밤, 늙고 쇠약해진 외할머니 신 씨가 왕의 부름을 받고 떨리는 걸음으로 편전에 들어섭니다.
그녀의 품에는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고 세상의 눈을 피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숨겨왔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보따리를 외손자인 조선의 국왕 앞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겹겹이 정성스레 쌓인 낡은 비단을 풀어헤치자 그 속에서 낡고 색이 바랜 옷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의 상태가 기괴했습니다. 빛바랜 천 위로 선명하게 엉겨붙어 있는 검붉은 얼룩들. 그것은 바로 패비윤 씨가 차디찬 사약을 마시고 바닥을 뒹굴며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할 때 입고 있었던 이른바 피 묻은 금삼적 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피는 이미 굳어 검게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 얼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억울한 원한의 냄새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삼키며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쏟아냈을 그 끔찍한 절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핏빛 증거물. 연산군은 그 굳어버린 검붉은 피를 마주하는 순간 짐승처럼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을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체온. 그 온기 대신 수십 년 묵은 차가운 피비린내만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 앞에서 연산군의 내면에서 그나마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댐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차마 인간의 소리라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처절한 오열을 쏟아냅니다. 짐승의 하울링 같은 울음소리가 밤의 궁궐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궁궐의 엄격한 질서, 위대한 아버지가 남긴 예법, 국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통제력 따위는 이 한 장의 핏빛 적삼 앞에서 완벽하게 불타 제거되어버렸습니다. 극한의 슬픔은 곧바로 맹독 같은 분노로 치환되었고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잔혹한 사륙의 갈망으로 흑화해버렸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패비의 어머니 신씨를 불러 패비가 죽을 때의 상황을 묻자 신씨가 피가 묻은 적삼을 바치며 울부짖었다. 왕이 이를 보고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마침내 녹이 충천하여 검을 뽑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 기록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편전문을 박차고 나간 그는 더 이상 백성을 품어야 할 조선의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의 복수만을 갈구하는 억눌린 애정결핍과 트라우마가 빚어낸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괴물로 각성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불도저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인 자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살아서도 지옥을 맛보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편치 못하게 씹어먹어주마. 두 후궁의 참혹한 최후. 핏빛 적삼을 품에 안고 광기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연산군.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변해버린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은 바로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하여 궁궐 밖으로 내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종의 두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이었습니다. 1504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정막이 흐르던 궁궐의 고요함은 수십 명의 군사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군화 소리에 의해 무참히 박살납니다. 살기가 번뜩이는 피 묻은 장검을 직접 빼든 연산군은 친위대를 이끌고 두 후궁의 처소로 미친 듯이 쳐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문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두 여인은 제대로 된 옷조차 갖춰 입지 못한 채 머리채가 잡혀 궁궐 뜰 한가운데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옵니다. 여기서 연산군은 인간의 뇌로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역대급으로 기괴하고 폐륜적인 형벌을 지시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칼로 그들의 목을 베어 죽이는 것만으로는 수십 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연산군은 군사들을 시켜 두 후궁의 손발을 꽁꽁 묶은 뒤 두꺼운 캠퍼스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자루 속에 여인들을 거칠게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엄귀인과 정귀인이 배 아파 낳은 친아들들, 즉 연산군에게는 이복동생이 되는 항양군과 안양군을 그 사륙의 현장으로 끌고 오게 한 것입니다. 자다 깨어 겁에 질린 채 끌려온 두 이복동생들에게
연산군은 굵직한 몽둥이를 강제로 쥐어주며 피 튀기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저 자루 속에 들어있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년들을 당장 때려 죽여라. 만약 있는 힘껏 치지 않으면 너희 놈들의 목부터 당장 날려버릴 것이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 형님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두 왕자. 그들은 몽둥이를 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눈앞에 자루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루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자신들을 낳아준 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루가 몽둥이에 맞을 때마다 속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끔찍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항양군 이보와 안양군 이양을 시켜 자루 속에 든 엄씨와 정씨를 몽둥이로 치게 하였다. 항양군은 어두운 밤이라 자루 속에 든 것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힘껏 쳤고, 안양군은 속으로 어머니인 줄 짐작하고 차마 힘껏 치지 못하니 왕이 노하여 안양군을 매질하며 억지로 치게 하였다. 두 여인이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니 그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였다. 여러분, 이 기록이 믿어지십니까? 자기 아들의 몽둥이에 맞아 숨이 끊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훗날 자신이 죽인 자루 속 죄인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의 정신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나 벌어질 법한 참혹하고 폐륜적인 사륙극. 피투성이가 된 자루가 마침내 미동을 멈추자 연산군은 그 핏덩이를 바라보며 섬뜩한 광소를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나긴 피의 복수극을 알리는 소름돋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피냄새를 맡고 완벽한 괴물로 각성한 연산군의 핏빛 칼끝은 이제 궁궐 내 최고의 권력자이자 자신을 무시했던 친할머니의 목덜미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오, 칼을 든 손자, 들이받친 대왕 대비.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협박해 그들의 친어머니를 때려 죽이게 만든 그야말로 지옥의 악귀로 변해버린 연산군. 하지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몽둥이와 숨이 끊어진 두 후궁의 참혹한 시신을 발밑에 두고도 그의 끓어오르는 광기는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후궁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서슬 퍼런 장검을 거머쥔 채 연산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당대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절대적인 권위를 자랑하던 자신의 친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수대비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녀는 며느리들을 향해 여인네의 얄팍한 질투는 궐의 거대한 기강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라며 호통을 쳤고, 스스로 여성들을 위한 유교 도덕서인 내용까지 집필했던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왕실의 채통과 유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친며느리인 패비윤 씨를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고 끝내는 사약을 내려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가장 앞장섰던 냉혹한 권력의 화신이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인수대비의 고요하던 침전문이 부서질 듯 굉음을 내며 열어젖혀집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넘어선 것은 다름 아닌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 안광을 번뜩이는 손자 조선의 국왕이었습니다. 평생을 감정에 동요 없이 꼿꼿하게 살아왔던 인수대비조차 짐승처럼 포효하며 칼을 들고 쳐들어온 손자의 끔찍한 몰골 앞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얼어붙고 맙니다. 여기서 조선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왕조 국가의 역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폐륜적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은 할머니를 향해 피 묻은 칼을 마구 휘두르며 왕의 채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대비께서는 대체 어찌하여 무슨 권리로 내 가여운 어머니를 죽이셨소? 아버지를 꼬드겨 내 어머니의 입에 사약을 쏟아부은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오. 평생을 억눌려왔던 손자의 원망과 분노가 할머니의 면전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예법과 권위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자존심으로 무장했던 인수대비의 침전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도가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손자에 미친 듯한 폭언 속에서 인수대비는 조선을 지탱해온 유교적 가치관이 완벽하게 붕괴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야사와 여러 극적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때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연산군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누워있는 병상을 향해 달려들어 그녀의 가슴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거나 거칠게 밀쳐버리는 그야말로 폐륜의 극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늘 같은 대왕대비가, 그것도 병석에 누워있던 노파가 피에 미친 손자의 물리적 폭력과 끔찍한 살기에 짓눌려 바닥에 나뒹구는 참담한 상황.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인수대비의 침전에 나아가 불손한 말을 많이 하니 대비가 놀라고 병이 깊어져 며칠 뒤에 승하하였다. 사람들이 왕이 대비를 들이받았다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하의 인수대비는 평생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조선 왕실의 엄격한 기강과 예법이 바로 자신이 내친 며느리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박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물리적 타격,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업보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인수대비는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시름시름 앓아눕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그토록 자부심 넘쳤던 생을 허무하고 참담하게 마감하며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할머니의 죽음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실 내의 어른마저 모두 베어버리고 통제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괴물에게 남은 것은 도성박 조정과 조선팔도 전체를 향해 서슬퍼런 칼춤을 추는 무자비한 피의 대숙청뿐이었습니다. 6. 조정을 휩쓴 갑자사화의 장막. 궁궐 안의 여인들과 자신의 혈육들, 심지어 친할머니의 목숨까지 앗아간 연산군의 핏빛 복수극. 하지만 이것은 단지 거대한 대학살의 화려한 오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은 손에 쥔 칼자루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서늘한 칼날의 방향을 궐 밖으로 바로 조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백 명의 대신들을 향해 정조준합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동자에 핏대를 세운 채 거대한 살생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내 어머니의 죽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얽혀있는가였습니다. 과거 어머니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당사자인 이세좌를 필두로 윤씨의 폐위를 논의할 때 단 한마디라도 찬성 의견을 냈던 모든 대신들,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자들까지 모조리 사신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왕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했거나 단순히 연산군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눈엣가시 같은 자들까지 탁치는 대로 엮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04년 조선 조정을 거대한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며 훗날 조선 역사상 최악의 창극으로 기록된 갑자사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벌어졌던 무오사화가 신하들 간의 파벌 싸움이나 정치적 이념 혹은 붕당의 이익이 얽힌 복잡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면 이 갑자사화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직 연산군이라는 한 개인에 억눌렸던 트라우마와 무자비한 사적 복수심이 화산처럼 폭발하여 벌어진 명분 없는 묻지마식 연쇄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살생부의 이름이 붉게 적힌 자들은 그날 새벽부터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의 포졸들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정사를 논하던 정승판서들이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 되어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형벌의 잔혹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자비한 능지처참, 즉 살아있는 사람의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연이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사는 모조리 국가에 몰수되었고 죄 없는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하루아침에 천한 노비로 전락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왕의 광기 앞에 감히 나서서 멈추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충언을 올리는 자는 그 자리에서 입이 찢기고 혀가 뽑히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소름 돋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윤씨 폐위 때의 일에 참여한 대신들을 모두 끌어내어 국문하고 처형하게 하였다. 처형당한 자들의 머리를 베어 저작거리에 높이 내걸고 그들의 처자식은 모두 노비로 삼았으며 가사는 정몰하였다. 궁중과 거리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길에서 눈이 마주쳐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여러분, 수백 년 전 굳게 세워졌던 조선의 헌법과 규율은 이때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왕의 손가락질 한 번,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말 한마디에 조선을 이끌어가던 최고 엘리트들의 목이 가을철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양 도성의 으슥한 저작거리와 처형장에는 썩어가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고 까마귀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죄의 유무나 국가적 명분, 합리적인 재판 과정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산군의 흐려진 눈밖에 난 자, 과거의 기록에 이름 한 줄이라도 얽혀있는 자는 모조리 죽음의 사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서로를 밟고 숨죽여야 하는 거대한 핏빛 도살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7. 부관참시와 광기의 카니발. 한양 도성을 시체의 상과 피의 강으로 물들인 연산군. 살아 숨쉬는 자들의 목을 그토록 많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광기의 불꽃은 도무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산 사람을 향한 복수가 끝을 보이자 그의 시뻘건 눈동자는 이제 시공간의 벽을 넘어 땅속에 묻힌 자들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늙어 죽어 무덤 속의 흙으로 돌아간 과거의 권력자들마저 연산군의 서늘한 칼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타겟 중에는 세조 시절부터 왕을 쥐락펴락하며 조선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당대의 실세, 칠삭둥이, 한명회와 정창송 같은 거물급 대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수십 년 전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쫓아내는 그 잔혹한 정치적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지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각 전국 각지에 묻혀있는 그들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치라는 엽기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곡괭이와 삽을 든 수백 명의 군사들이 묘역으로 몰려가 산소를 파헤치고 육중한 관을 짐승처럼 끌어올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관뚜껑을 열어젖히자 이미 썩어 문드러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골의 시신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산군은 그 백골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뼈만 남은 시신의 목을 날카로운 도끼로 베어버리고 팔다리 뼈를 무참히 토막내어 사방으로 흩뿌리는 조선시대 최악이자 가장 굴욕적인 형벌인 부관참시를 무더기로 자행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혼을 2번 죽이고 찢어발기는 이 끔찍하고 기괴한 형벌은 단순히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를 굳건히 지탱하던 효와 예, 그리고 유교적 도덕관념의 근간이 연산군이라는 통제 불능의 괴물 앞에서 완벽하게 붕괴되고 박살났음을 시각적으로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도륙해버린 연산군.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끝마친 후 그는 과연 마음의 평온을 찾았을까요?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하고 그 어떤 깐깐한 신하의 간섭도 그 어떤 대왕 대비의 잔소리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신적인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그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쾌락과 타락의 늪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기생들을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하여 궁궐로 끌어모았습니다. 각 고을의 질 좋은 말과 최고의 악사들을 차출하여 피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궁궐 정각 전체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환락의 유흥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형한 대신들의 아내와 딸들마저 노비로 끌고 와 그 술자리에 시중을 들게 하는 악마적인 유의를 즐겼습니다. 매일 밤 기괴하고 음란한 연애의 노랫소리가 벌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왕의 끝없는 쾌락을 위해 국가의 금고인 국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으며
세금에 짓눌린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는 쾌락과 사치에 눈이 멀어 나라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이 끔찍한 광경을 두고 훗날 흥청망청이라는 뼈아픈 단어를 역사에 새기게 됩니다. 도덕도 법도 인간성도 상실한 광기의 카니발이 조선의 심장부를 가장 처참하고 완벽하게 파괴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소나기에 틀어쥐고 자신을 거스르는 방해물과 눈엣 가시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연산군. 매일 밤 흥청들과 어울려버리는 음란한 연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신이자 주인이 되었다고 맹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백성들의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피의 성탑은 사실 내면의 끔찍한 공허함과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의심이라는 모래알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복수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정작 그의 가슴 속에 깊게 뚫려버린 애정결핍의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핏빛 폭정은 멈출 줄을 몰랐고 연산군의 칼날은 날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럽고 잔인해졌습니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며 살아남았던 간신들조차 술자리에서 왕의 기분을 조금만 거스르면 그날로 목이 잘려나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매일 아침 궁궐로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생이별의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단 한 장의 피 묻은 적삼에서 촉발된 그의 맹목적인 분노는 결코 정당한 통치의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복수라는 달콤한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자신의 충실한 수족들을 다 잘라냈으며 왕실의 권위와 국가를 지탱해주던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한까지 팽창된 공포는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이 참혹한 광기와 공포 정치는 조선의 권력 지형을 영원히 뒤바꿔 놓는 거대한 역사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야 맙니다. 살기 위해, 아니 언제 내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미친 짐승의 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신하들은 결국 목숨을 건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갑자사와의 핏빛 광풍이 조선을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2년 뒤인 1506년의 어느 늦은 밤, 그토록 왕 앞에서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던 대신들 박원종과 성희안 등은 마침내 품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들고 반란의 횃불을 올리며 궁궐로 물밀듯이 쳐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내쫓은 사건, 중종반정의 서막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억울한 원한을 갚겠다며 수천 명의 피를 마셨던 괴물 같은 국왕은 결국 자신이 짐승처럼 억압하고 짓밟았던 신하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너무나도 빠르고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 연산군은 자신을 지켜줄 군사가 단 한 명조차 곁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텅 빈 궁궐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제의 절대 권력자는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가시울타리가 처진 소달구지에 실려 멀고 험한 강화도 교동도로 쓸쓸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갈구했던 절대 권력을 잃은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그 좁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역병에 걸려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고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의 피로 쓴 복수의 결말은 결국 완벽하고도 허무한 자기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피 묻은 옷 한 벌이 불러일으킨 조선 최대의 피바람, 갑자사와 한 인간의 억눌린 깊은 상처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통제 불능의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허무하고 파괴적인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끔찍한 연산군의 피바람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반정의 칼을 빼들었던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반정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직후 벌어진 또 다른 소름 돋는 궁중 암투와 권력의 민낯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몰입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